네, 9월 2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퇴근길 SBS 경제자유살롱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호선입니다. 네, 오늘 퇴근길 15분 경제는 방금 들어온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어떤 내용을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는지 아까 제 기억으로는 3시쯤이 낮 3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제 오늘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러시아의 부분 군사 동원령을 내릴 거다 선포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필요한 병력이나 군수 물자의 이 강제 동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동원령이 전면이 아니고 이 부분이라고 이 강조를 하면서 현재 예비역 상태에 있는 사람이 소집될 것이고 또 군에 근무했고 이 특정 전공과 상응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 러시아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서 예비군 30만 명이 동원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원래는 이 올해 2월에 우크라 침공이 시작이 됐을 때 전쟁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 특별 군사작전으로 이 지칭을 해서 지원병과 용병을 통해서 이 병력을 조달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이 동원령 발령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지만 이 전쟁이 7개월 가까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지금 불리하잖아요. 이 국민과 경제를 전시체제에 올려놓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러시아가 동원령을 내렸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들어온 속보는 러시아 항공사가 18세에서 65세 러시아 남성에게 발권을 중지했다로 국방부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발권을 한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사실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한 줄 러시아가 동원령을 적격 발동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좀 금융시장에서는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는 3시 정도여가지고 우리나라 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장도 그렇고 선물에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러시아 전쟁이 지금 저희도 여러 차례 전문가 모셔서 언급했듯이 이제 세계 경제를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아주 가장 큰 이제 불확실성 중에 하나여서 이 부분이 에너지 변수, 인플레 변수,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신냉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지정학적 변수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쳤는데 자,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이게 좀 더 지속이 되겠구나. 이게 단기간에 또 끝나지 않을 수 있구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구나. 이런 불안감을 일단 시장에 좀 출렁이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 확실히 커지는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 상황이 일단은 출국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소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러시아가 일부를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러시아와의 정식 합병을 결정할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마무리 짓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발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동원령이 나온 상황이에요. 지금 그쪽 그렇죠. 상황이 어떤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런 곳들 4곳에서 이 모레부터 23일부터 27일까지 동시에 주민투표 원래 예정돼 있었잖아요. 오늘 연설에서 이곳 주민들이 내리 결정을 지지할 거다 이렇게 푸틴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90% 찬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 주민투표가 이 러시아에 가입하는데 유리하게 조작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 점령지에서 이뤄질 투표 결과는 이 합병 찬성 쪽으로 이제 90%가 날 거다 이렇게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은 우크라이나나 이 서방 측은 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 이제 주민투표를 하는 걸 보고 2014년이죠. 크림반도 강제 합병 선례가 이제 다시 주목받고 있죠. 사실 그때하고 비슷한 거죠. 국제 비판에도 전혀 마이동풍 소리 듣지 않고 강행을 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2014년이죠.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합병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 나왔죠. 96.6%. 당연히 이제 크림반도에는 친러시아 성향 주민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었고요. 당시에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이 투표 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고 투표 자체가 이제 우크라이나 헌법에 위배되니까 가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런 비판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합병을 밀어붙였고 결국은 러시아군까지 활용을 하면서 약 한 20일 만에 합병 작전을 속전속결로 마무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서방은 러시아에 고강도 제재를 부과했지만 역시 합병을 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어떤 수순을 밟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또 푸틴이 오늘 또 이 군 동원령뿐 아니라 관련해가지고 핵무기 사용도 좀 언급을 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나토 주요국 고위 인사들이 이제 러시아에 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 먼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대받아친 건데 워딩은 이 러시아도 다양한 파괴 수단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는 국민 보호를 위해서 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블러핑 그러니까 허풍이 아니다라면서 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본인 입에서 이제 핵무기 사용 가능 여부가 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굉장히 시장에서는 좀 불안을 재차 불거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나스닥 선물도 좀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제 시점에서 연설 시점에서 요거 말고요. 네, 연설 시점에서 저렇게 파랗게 많이 떨어진 낙폭을 좀 키운 그런 걸 좀 볼 수 있어서 내일 새벽에 이제 뭐 뉴욕 증시 이제 크게 좀 출렁이지 않을까 이런 가뜩이나 이제 내일 새벽에 물론 뭐 예상은 다 돼 있는 거지만은 FOMC 열리고 이제 금리 인상폭 발표할 거고 이제 그 부분도 있는데 이 이제 전쟁 이슈 또는 장기화될 우려 이런 것까지 이제 겹쳐지면서 약간 오늘 밤이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이 밤이니까요. 미국에서 속보는 짧게 나왔습니다. CNBC 화면을 잠깐 볼 텐데요.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급하게 캡처를 했는데요. 푸틴의 이런 얘기가 이제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고 있다. 예, 이 정도까지 속보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거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현재 이제 뭐 유럽 선물이 급격하게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유럽 증시가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 더 영향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사회 반응을 좀 보여드리면 지금 사실 유엔에서도 이제 푸틴에 대해서 이제 일제히 비난하는 서방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는 비교적 이제 중립적인 그런 언급을 하는 모습 이번에 이제 유엔에서도 볼 수 있었죠. 프랑스 뭐 침묵하는 자도 제국주의의 공모자다. 독일도 제국주의는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푸틴의 그 대국민 연설이 나오자 미국은 곧바로 이제 얘기를 했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은 미국은 뭐 영토 병합과 관련한 러시아의 주장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뭐 언제까지나 우크라이나 함께 할 것 이런 얘기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중국은 역시 또 이제 약간은 뭐 친러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여기도 역시 중국 입장도 이제 유럽하고도 이제 무역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립적인 얘기를 했어요. 각 측이 대화로 정전을 실현하길 바란다.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며 명확하다. 각 이제 하여튼 건설적인 역할을 본인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이제 서방에 더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떤 도덕적인 이런 뭐 지원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이제 어떤 왜냐하면 지금 국가들이 다 자기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전쟁의 명분상에 있어서는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하지만 어떤 지원에 있어서는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한 기자 그러면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좀 볼 수밖에 없겠죠. 종전보다는. 그렇죠. 뭐 동원력도 동원을 한다고 하고 또 이제 뭐 핵무기도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또 불안감을 더 키우는 그런 오늘 발표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이 진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사실 시작할 때만 해도 한 달 이상 갈 거로 보지 않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10개월 넘어서 이제 11개월째 이제 전 세계 경제에 크나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방금 들어온 뉴스가 있는데 CNBC에서 이제 유가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유가가 조금 올랐나요? 네네네. 예. 그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사실 수요가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유가가 굉장히 좀 안정세를 보였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은 다시 에너지 가격에는 좀 그런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천연가스도 네. 오늘 밤을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은 이제 뭐 바로 급작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정말 조심스럽고 정확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가 선물이 3%가 올랐다라는 CNBC 기사가 나왔습니다. CNBC는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동원령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3%가 올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준비가 됐네요. 네, 이제 1시간 전에 들어온 소식이군요. 아무래도 러시아가 갈등을 더 키우고 있으니까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강제 합병이라든지 군 동원 이런 좀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동북부 헤르손 지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했던 루안스크 지역 일부까지 수복하는 그러니까 좀 반격의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니까 푸틴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합병이라든지 좀 더 초강수를 두는 결정을 미룰 수 없었던 걸로 보인다.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도 약간 이제 차질을 빚는 것이 최근에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그동안 내 편으로 생각했던 중국과 인도가 조금 전쟁과 관련해서 우려를 표했다. 이런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 조금 외교적으로도 약간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황도 그렇고 외교적인 지원도 자꾸 이쪽에서 이제 중립적으로 나오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결국은 핵무기 이런 언급까지 하면서 자국 방어에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동원하겠다 이런 코너에 식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국민들에 대한 그런 여론을 환기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러시아 얘기는 조금 뒤에 소식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FOMC 얘기를 먼저 살짝 하고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부터 오늘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이유 전 세계가 집중하는 건데. 자, 일단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좋지는 않았어요. 네, 그죠? 이미 이제 오늘 밤에 미 연준 FOMC에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 반영된 그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뉴욕 증시 세계 지수가 다 하락해서 마감을 해서 좀 띄워주시면 다우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1.01% 떨어졌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1.13%, 나스닥이 마이너스 0.95% 떨어져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FOMC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문가들 여러 모시고 이제 예상은 많이 했어요. 대부분 이제 0.75 정도,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이 한 7-80% 정도대로 시장의 예상이 좀 우위에 있는데 바뀐 건 없죠. 네, 바뀐 건 없습니다. 1%가 더 우세해졌다든가. 근데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푸틴 공격 얘기 나오니까 또 얘기가 나온 게 그럼 이게 불안하니까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0.75 아니고 0.5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인플레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적으로 노무라 등 일부 이제 강경 그 금리 인상 쪽처럼 1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노무라는 계속 1%포인트 계속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얘기에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일단 어떤 식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죠? 지금 조금 관전 포인트 오늘 새벽 3시 그러니까 내일 새벽 3시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기준금리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 조금 어떤 포인트로 관전 포인트를 어떤 걸 삼아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마켓워치가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0.75% 포인트 올리는 거 유력한데 6, 7월에 이어서 지금 세 번째 연속이잖아요.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 세 번째 연속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무라는 1% 포인트 또 다른 데서 또 더 높게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데도 또 있고요. 또 8월 소비자 물가가 8.3% 오르면서 물가 정점은 힘을 잃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그 넘어서 울트라 스텝까지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제롬 파월 의장이 11월 FOMC 관련해서 또 뭐라고 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8월 이 CPI가 전망치를 웃돌면서 11월까지 또 자이언트 스텝 갈 거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살펴봐야 되고요.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담은 점도표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점도표가 이제 금리 인상을 FOMC
위원들이 이제 금리 연말에 어떻게 될 건지 요거를 이제 3개월마다 발표를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7월 FOMC부터는 또 통화정책 방향 예고 이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요 점도표가 좀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이게 연말 전망치가 3.5% 수준이었는데 CNBC가 이 펀드 매니저 뭐 어떤 전문가 35명을 이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3.9% 수준으로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 3월에는 4.26%까지 치솟을 거다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약간 조금 잦아들려면 내년 12월에나 돼서야 3.8%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년 가까이 4% 안팎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본 거고요. 또 끝으로 이제 연준의 새로운 경제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새 경제 전망에서 이 연준이 경제적 고통을 또 얼마나 또 많이 언급을 하고 요런 심각한지 심각하게 다루는지 이런 게 또 관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월 경제 전망에서 2024년까지 실업률을 4.1%로 불과할 거에 봤지만 인플레가 지금 안 꺾이고 있으면서 9월에는 좀 더 올려잡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경제 성장률은 하향 조정이 될 거다. 또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상향 조정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FOMC 예상은 됐는데 오늘 우리 코스피 상황도 잠시 짧게 짚어보죠. 좀 경계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땠죠? 네, 오늘 보면요. 잠시만요. 오늘 전장보다 0.87% 내려가지고 2,347대의 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좀 조금 내려갔고요. 그리고 또 뭐 보면 원달러 환율도 지금 1,400원대에 간다 만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금 4.7원 올라서 달러당 1,394.2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네,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연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화 수업이라든지 그런 유의미한 좀 결과물을 얻어낼지가 또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장 후반에 이 러시아 소식이 전해져서 우리 낙폭에 뭔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늘 우리 증시 보니까 뭐 삼성도 그렇고 물론 추가적인 낙폭은 조금 줄였긴 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도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양상이 어떤 흐름을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러시아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고요. 전체 군 동원령 중에 전체 예비군 중에 1%만 동원하겠다라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얘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그러니까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꾸 부분 동원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총 동원령이 뭐 전황이 우리가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기 네, 그리고 때문에 반발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비군 자원이 2,500만 명 정도지만 30만 명 정도만 동원 대상이다. 전체 동원 가능 자원의 1%가 조금 넘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서방의 그 규탄이 쏟아지면서 군 동원령으로 푸틴 대통령이 맞불을 놓은 상태인데요. 전쟁이 더 길어질 것 아니냐 그리고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다소 자산시장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유가 선물이 조금 올랐고요. 나머지 반응은 아직 미국장이 시작이 안 돼서요. 우리 장은 뒷부분에 나왔었고요. 그래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상황 보겠습니다. 그럼 FOMC 이번에 0.75 올리고 또 11월에 0.75 또 올린다면 이제 4%에 가까워지고 만약 1% 올리면 4.4%를 넘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이제 우리 금리가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도 어떤 미국 가구의 금리 역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생각을 해서 이제 금리를 더 올릴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미 이제 시중 금리들은 많이 올랐어요. 오늘 보니까 예금 금리 4%대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네. 뭐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는 많은데 이제 지금 나오는 우려가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이제 시중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면서 예대 금리 차를 줄여서 1위를 안 해보려는 그런 시도들, 정부 눈치를 보는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예금 금리가 올리면 반대로 은행들이 손해 보면서 장사할 리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릴 거 아니냐 이제 이 걱정이 한 발 더 나가서 오늘 많은 기사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뭐 4%대 되게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한번 볼까요? 어떤 상품들이 좀 있는지. 사실 이건 뭐 예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4% 지금 최고로 많이 나온 게 4.15% 정도 나오고 있고요. 1년짜리죠?
네, 그렇죠. 1년짜리 기준이고요. 원래는 이 소형사들 중심으로 4%를 출시를 했는데 대형사들도 최근 들어서 이제 4%대 예금 상품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뭐 지금 저축은행들이 지금 수익성 악화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 네.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대금리차 공시하는 게 어제 두 번째였잖아요. 어제 두 번째로 공시를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들이 뭐 이자 장사한다는 비판 안 받으려고 지금 대출금리를 낮추기보다는 수신금리를 높여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예금금리가 저축은행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지금 아주 크지가 않고요. 7월 이 신규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시중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이 평균 금리가 3.33%인데 저축은행이 3.37로 한 0.04%포인트밖에 지금 차이가 나지 않고요. 은행이 이제 돈 빌려주는 자금을 예적금 같은 수신과 이 채권 발행 같은 거에서 조달을 하는데 저축은행은 지금 수신으로 여신자금 대부분을 수신만으로 이제 여신자금을 대부분을 조달을 하기 때문에 이 금리 차이가 없으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저축은행이 조금 저축은행 고객들이 이제 안전성이 높은 은행을 선호해서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네. 6번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제가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은 그렇죠. 네. 결국 저희 지금 러시아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그렇죠. 방송을 하고 있어갖고 네. 자 그러면 6번이요. 네, 아까 말씀하신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예금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예금 금리 더 받아서 좋은데 대출 금리 오르면 대출자들한테는 부담. 이게 뭐 사실 조삼모사죠, 그렇죠? 마음이 지금 콩밭에 가 계시는 것 같아서 아니요, 제가 러시아가 있지 지금 않습니다. 이거 러시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출금리 얘기할 때인가 싶어요. 문제입니다. 네. 이 얘기까지 하고 러시아 알겠습니다. 네. 대출금리 상황은 어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지금 사실 이제 은행들이 싸게 돈을 맡아서 비싸게 돈을 이제 빌려 주는 걸로 이제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이 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지수가 이제 올라가는데 코픽스는 이제 은행들 예적금 같은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들 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무튼 이 지난달 은행권 코픽스는 이 전월보다 0.06%포인트 오른 2.96%를 기록을 하면서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이 코픽스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게 이제 시중은행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신금리를 올리면서 조달 비용이 커졌기 때문이고요. 코픽스가 오르면서 이 코픽스 연동된 대출금리로 곧바로 인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러시아 소식 들어오는 거 잠깐 전해드릴게요. 이제 드디어 이제 경제와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는 이제 군사 동원령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군사적인 분석을 하느라고 그 세계 언론들이 정신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기사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댓글에 그 러시아 예비군 편제가 200만인데 저거 동원하면 우크라이나가 막을 수 있을까요?라고 황준선님께서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 200만인 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러시아 국방장관이 예비군 자원은 2,500만 명인데 그중에 30만 명 정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에 달아주신 것처럼 그 정도 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다고 저희가 전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들어와 있는 저희 SBS에 들어와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 금융시장이 흔들린 거는 사실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러시아 대표 주가지수가 모스크바 증시 개장 이후에 한때 9.6% 떨어져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지난 2월 24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환율 러시아 루블화 환율화도 장중에 한때 63루블로 전날보다 4.91% 솟았다. 그러니까 루블의 가치가 그만큼 순간적으로 떨어졌다. 이런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게 순간적이다라는 보도까지 들어와 있고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외신들은 러시아의 이런 군 동원령이 뭐 1%든 10%든 상관없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그동안
러시아 내 여론을 감안해서 군사 동원령을 피해 왔는데요. 서방의 비난이 계속되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황이 꼬이면서 예비군 동원 같은 군 동원령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서방의 해석 기사들도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푸틴의 TV 연설을 지켜본 투자자들이 전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달아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금융시장의 악재인 것은 뭐 단기적이든 아니면 순간적으로 이 일이 이렇게 놀랬다가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달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다라는 게 네. 블룸버그 통신의 전언입니다.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가 제재 이후에 거의 러시아 루블화 가치도 그전 이전 수준으로 모두 돌아왔고 뭐 경상수지나 무역수지도 굉장히 빠르게 회복돼서 별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 이런 언급이 굉장히 좀 충격인 것 같아요. 뭐 블러프가 아니다. 뭐 실제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도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제 경고성 발언을 내놓으니까 시장은 이제 전쟁 격화에 대한 우려를 이제 내비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군사 유럽 지금 이제 막 유럽에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시간대죠.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유로화와 동유럽 각국 통화 가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이제 전해드리면 이런 발표가 나면 그 직후에는 순간적으로 과잉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그러들 수도 있어서요.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고 저희가 단언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놀래서 들어오는 기사들을 전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해드렸듯이 에너지 위기 악화 관측이 제기되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3.2% 상승해서 배럴당 87달러에 육박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손수호 부장님은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전 굉장히 이번에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사실 이게 전쟁이 끝나는 거 외에 인플레를 급격히 둔화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다시 이렇게 지연이 되니까 시장은 굉장히 지친 시장이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더 좀 힘이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썸네일을 준비를 하는데요. 그 두 인물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자산시장을 뒤흔든 인물은 한 명은 푸틴이고요. 이제 뒤흔들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파월 의장이죠. 그래서 저희가 FOMC 얘기를 오늘 그냥 이어서 계속 하죠. 한정 기자도 함께. 네, FOMC. 예. 또 저한테 왜 물어보세요? 예, 지금 러시아 소식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은 이게 전부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방송 준비했던 FOMC 특집을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먼저 저희가 인터뷰를 좀 준비했는데 네,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있을 FOMC와 관련해서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님을 만나고 왔는데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전 세계 경제 상황, 뭐 전쟁도 있고요, FOMC 금리 인상도 있고요, 강달러도 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이 VCR 보고 계속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